번째 20대 대선 이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뉴스일번지는 대선 50일을 맞아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필승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키워드에 따라서 대선 레이스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좀 진단하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역대 대선들을 보면요. 한 50일 남겼을 때는 어느 정도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당시의 여론조사들이 결국 마지막 50일 뒤에 결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그 결과도 많이 다르고 그 격차도 사실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50일 뒤를 전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야말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면서 이 캠프에서 계시는 선대위에 계시는 두 분들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11월 초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직후에 나타났던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후보 띄우기에 그리고 많은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곤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겪으시면서 지지율이 반토막 난 건 사실입니다. 다소 지금 회복세에 있으나 어찌되었건 돌아선 민심은 다시 찾아오진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민생과 경제에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면서 차근차근 득표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설 연휴 전에 1대1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1대1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 간의 이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민생에 대한 이해도를 아마 검증하실 기회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 지지율의 이 추이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선대위 안에 있었고요. 선대본부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살얼음판 승부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50일 동안 3번은 더 10번까지 출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줄여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반등 그리고 이재명 답보, 안철수 선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기간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확인되는 한 가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기류를 다시 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 워낙 심력 끼쳐드린 게 송구했고 그러나 여전히 남은 산이 많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게 정권 교체 압력과 대장동 게이트에 갇혀서 더 이상 치고 나갈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확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윤 후보가 부진했던 지난 한 달간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한번 시선을 주신 게 아니었나 그렇게 제3자 관점에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설 연휴를 이제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역시나 민심은 어느 한쪽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의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이재명 후보가 33.4%로 뒤를 쫓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15.6%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돌발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돌발 변수들을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0% 초반의 지지율부터 40%에 육박하기까지 차근차근 득표를 해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토막 났던 점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교체 여론을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정권 교체 여론보다 후보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점을 또 주목하고 있고요. 어찌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생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부분을 국민들께 얼만큼 잘 소통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1대1 토론을 27일이냐 31일이냐 이렇게 논쟁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둘 다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께서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하는 기회와 계기가 되시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후보께서도 지금 법정 토론을 3회에서 더 연장하는 더 횟수를 늘리자고 제안하신 바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지금 7회로 늘리는 안이 지금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의들도 함께 여야가 공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 얘기는 저희가 또 따로 시간을 두고 좀 해볼 계획이고요. 네. 정권 교체와 또 후보 교체에 대한 여론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다라는 점을 장경태 의원께서 콕 집어서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또 국정수행평가,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보다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들도 좀 기이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지속적인 차별화를 하는 것이 과연 지지율에 득이 될까라는 부분도 의문일 테고요. 저희 또한 반성을 하죠. 정권교체 여론이 늘 여론조사 평균 50%를 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 건 중도층과 그리고 소극적 지지층에 어떻게 저희가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저희 선대위 해산 이후에 메시지와 일정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소망이 저희 후보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의식하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조를 차분차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즉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만의 철학이 국민의 삶에 입혀질 때 어떻게 각각 개개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정책 승부와 국정 비전을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또 내부 토론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그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잡을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혼돈의 시대에서 양 후보들의 지금 입장들, 얘기들 좀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또 방어를 하는지, 어떻게 실점을 하지 않는지 이것 역시도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제어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리스크란 얘기를 유독 많이 하는 대선입니다. 실점을 하지 않는 양 후보의 어떤 리스크라는 것이 언론에서 보는 국민들이 보는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역시도 그만큼 좀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도덕성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얘기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욕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또 공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미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 두 후보 간의 차이를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먼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님이나 이승민 후보님,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수정 선대위원장 등이 다 떠난 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보시는 마음이 참 착잡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망원, 요즘에 짧게 메시지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말을 길게 하기 어려워서 혹은 말을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이 메시지를 좀 짧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주 120시간제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모른다 이런 참 착잡한 마음 정말 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번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를 보면서도 아마 저희가 민주당에서 왜 대응을 많이 하지 않느냐, 공세
모자라지 않느냐라고 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수준 이하라서 공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민망한 수준이라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김건희 씨가 했던 발언들 본인이 무속인보다 낫다거나 본인이 집권하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이런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1대1 토론이 성사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 뭐 윤석열 후보께서 지적하거나 질문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도시 개발이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과연 윤석열 후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낮으신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낮으신 걸로 보이는데 예. 어쨌든 그런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저는 뭐 다양하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앵커께서 이 선거 질문을 윤석열 후보께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많은 출연 그리고 많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상대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점들 중에서 꼭 집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은 리더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걸 보고 뽑지요.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신뢰를 할 수 없는 도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후보가 도덕성 이미지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저희 당 쪽에서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후보 부인이 아니라 후보 자체가 자신의 형에 대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하는 듯한 그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녹취 파일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후보는 얼마나 안정감 있게 이 국정을 맡길 수 있냐 그 판단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책 경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은 이제 대장동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기대를 저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7천 건의 문건, 대장동 관련해서도 성남시에서 사인을 했던 그 최측근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고인이 돌아가시자마자 검찰로 뒷문으로 불러들였죠. 비공개 소환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 측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선거 당선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행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주민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의 피눈물을 나게 했던 사건이었죠. 이게 묻는다고 묻히는 일수가 아니고요. 투표일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이 후보가 결코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대장동 게이트, 해결되지 않는 대장동 게이트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도 좀 보겠습니다. 후보 선출 이후에 뭐 각종 가족 리스크들도 있었고 또 본인 실언 등이 있으면서 높은 정권 교체론에 올라타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윤 후보로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도 보여줘야 하고 국정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이제 안고 있을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도덕성과 함께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여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슬로건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대한민국의 지난 5년의 고통은 이쯤에서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책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죠.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은 공정과 상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살아왔던 삶도 그렇듯이요. 그럼 앞으로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는 추진력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표해드렸던 공약, 오늘만 하더라도 코로나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많이 당하셨죠. 소상공인도 그랬고요. 실내 체육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함께 취약계층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악화가 됐었는데요. 이때 이분들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뚜벅뚜벅 한 걸음 더 가는 윤석열 후보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보고 계신지요? 뭐 본부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 모두가 다 의혹이 많은데요. 어찌되었건 김만배 씨가의 누이가 우리 또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어떻게 사게 되는지 이런 경위에 대해서 엄밀히 밝혀야 된다 보고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무죄를 줬던 여러 가지 대장동 PF를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도 왜 그 이후에 2011년 당시에는 무죄인데 2015년 시간이 지나서야 또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에게 이 공정의 잣대가 좀 무디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검찰 고발도 했습니다만 부인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51만 주, 또 도이치 파이낸셜 40만 주에 이어서 250만 주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검찰 수사와 또 본인도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왜 장모가 양평 땅을 샀는데 800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는지, 이미 이 개발 계획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개발을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평군청은 거기에 특혜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공정을 다른 사람에겐 아주 차갑게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왜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겐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었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이른바 녹취록 이 방송 이후에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분위기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선방했다 이런 얘기들 있다고는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했던 발언들 하나하나가 완전히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요. 현재 분위기 좀 어떻고 현재 그 상황들 좀 전반적인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렸죠. 저희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드려도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의자인 김지은 씨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나왔던 녹취록은 경위와 전혀 관계없이 이 당을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씨 발언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사자 모르게 녹취한 사적 통화입니다. 그런데 취재와 공익이란 이름을 포장해서 무차별로 유출됐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보면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나오는 대화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기자로 시작했다고 강변을 하지만 그걸로 면죄부가 부여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자라는 분이 취재원 보호하지 않고 통째로 이 통화 내용을 타 방송사에 넘기고 그리고 돈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마치 낚시성 질문을 던지는 걸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폭로하는 이거는 저는 그게 기자가 또 취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 차원에서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송구한 것과 별개로는 엄정하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함정 취재 그리고 함정 취재에서 특별히 국가적 비리와 관계없는 부분을 그렇게 함께 공중파를 통해서 내비쳤어야 할지 오히려 기자 출신으로서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묵묵히 일했던 많은 기자분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잡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돌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은혜 의원이 얘기하실 때 김건희 씨의 그 기자회견 네.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까지 김은혜 의원이 옆에 이렇게 계시면서 이 연단까지 안내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뭐 그 전에 나눴는지 또 기자회견 이후에 나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영부인 리스크 과연 감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같은 부분을 제가 따로 여쭤보거나 아니면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일을 하는 자리였고요. 그거는 대변인이자 또 공보단장으로서 제가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그 같은 사안을 주관하는 대표로서 제가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예. 영부인 감이냐 아니냐. 우리 국민이 영부인이라는 그 세 석자에 갖고 있는 예전부터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국모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영부인이 아니냐를 봤을 때 이분이 발언했던 것이 그러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잣대는 가족에게도 변치 않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언한 것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이 친구하고 같이 전화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 곁에 있는 분들하고 녹음되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의도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얘기했던 것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보도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들여다보니까 이 같은 단어가 혹은 이 같은 어미가 뭔가 불순하고 영부인 적격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저는 형수 욕설을 했던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과거의 해경군 김 씨와 관련한 논란과 또 김혜경 씨의 과거에 친척에게 했다는 인척에게 했다는 그런 녹취와 함께 동등하게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하도록 기회는 공정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YTN, MBC 항의 방문 하셨는데요. 아마 또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송이 나오면 연합뉴스 TV도 항의 방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건 이 김건희 씨와 기자가 친구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또한 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윤석열 후보가 유력 대권 후보로서 이 여러 가지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이미 시작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자임일, 그러니까 언론사 소속임을 밝히고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고요. 이 발언도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거나 일반 국민은 바보라거나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거나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이번에 또 이 건진 법사인가요? 천공 스승에 이어서 왜 이렇게 법사들이 많이 출몰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캠프 영입 제안을 하시면서 1억 줄게라고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거해서 후보자나 배우자는 이 일체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97조의 동법 97조에 의거해서 선거를 위해서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정법 위반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말 영부인의 자질, 자격까지 제가 주장하거나 요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등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될 이런 법들, 이런 특혜들이 어떻게 이분에게만 적용되는지 또 이분에게만 오히려 더 우대해서 적용되는지도 참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씨의 저런 발언들, 이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 7분 만에 기자님들 질문도 안 받으시고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소통의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씨 논란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속 논란도 지금 윤 후보에게는 일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가 무속에게 조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후보가 좀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프레임까지 엮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명 후보님이 샤머니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갔냐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서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님이 지사 시절에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임명하신 분이 사주 책 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까지 함께 임명장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도 민주당 선대위의 종교본부에 무속인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임명장 준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리할 때는 충분히 또 선거할 때는 어떤 분이든 다 필요하지요. 그분들의 도움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무속인 부르고 사주하시는 분 국민 세금 들어가는 문화재단의 대표로 앉혀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종교인 한 분 이 안에 왔다 갔다 해서 그거를 바로 엎어치겠다고 하시는 거는 국민들 볼 땐 조금 언짢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셨던 그분은 무속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대본부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고문으로 임명된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슨 아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분 아드님은 지금 한국에도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설득해도 잘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에 의해서 마치 저희가 휘둘리는 것처럼 그리고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다 갖다 붙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초조함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점잖게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 저 가운데선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할지 보여주십시오. 대선 50일 남으면서 승부처가 참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각 이슈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여러 승부처들이 있을 텐데 두 분께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에 어떤 이슈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승부처가 될 것이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물론 2030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40대 이상은 일정한 고정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20, 30대는 아직 또 이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선거를 국면을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20대와 30대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 공공의료와 또 무상교보, 또 청년 배당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엔 장병 상해보험이라든지 혹은 청년 면접수당, 또 청년 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여러 가지 대선 후보로서 지금 공약을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더 많은 또 청년 관련된 정책과 공약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어찌되었건 저희는 민생 행보, 또 경제 행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능한 행정가로서 쌓아온 여러 가지 업적들을 국민들께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가장 큰 승부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장해찬 의원님처럼 그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청년 정책을 경쟁하는 것이 멋진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치권은 선거가 있으면 2030 세대를 병풍처럼 세워서 액세서리처럼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2030 세대에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2030 세대가 원하는 그런 이슈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제에서부터 저는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군 장병 200만 원 드리겠다고 했던 것도 그건 무슨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군대에 가서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참 창의력이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상을 해드리고 미래를 투명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발판이 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또한 그 윤석열 후보 메시지를 지금 주로 2030 세대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기조를 미루려고 하고요. 2030 세대는 캐스팅 보터 이전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이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치권이 무시하는 일 없도록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그리고 튼튼한 안보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투명한 공정의 메시지로 저희가 나서려고 합니다. 두 후보가 점점 이 대선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정책 경쟁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정책이 크게 차별화가 안 된다,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반드시 부정적인 시선에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의 어느 정책이 정말 훌륭하더라라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또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장병 수당 20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이재명 후보께서 발표하신 바 있어서 얼마든지 공약과 정책을 베끼거나 가져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국민과 여러 가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과 정책이라면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좀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50조의 재정 투입을 얘기하셨고 예. 지금은 사퇴하셨지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의 여러 가지 이 재난지원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집권 이후에 한다고 하면 또다시 집권 이후에 내각 구성하고 또 추경까지 편성하시기까지 8개월, 최소 7, 8개월은 걸릴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께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이번 이 2월 정기국회라도 열어서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국민들께 기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네. 말씀드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여야가 함께 지금 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어떤 행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최대한 국민들에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과 정책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 폐지 잠깐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데요. 정말 그 7글자로 얘기하기엔 참 많은 이야기가 최소한 7시간을 토론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승진 기회, 또 이 고용 기회, 또 여러 가지 주요 보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되고, 또 그것들이 이 여성과 남성 어느 성에도 차별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하는 제도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갈라치기 하거나 이간질로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정말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책과 공약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들어보면 네. 뭐 맞는 얘기인데, 또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다 또 수용하기는 또 어려운 느낌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가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그 많은 예산 1조 넘게 가져오면서 결국 그분들이 살피고 보살폈던 분들은 강자의 여성이었거든요. 윤미향 의원의 시민단체에다가 18억 원을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의 그 피해자가 달려와서 호소를 했는데도 2번이나 외면을 한다든지, 결국 여성도 남성도 여성가족부 이름 하에서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그리고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몰면서 젠더를 구분하고 갈등을 더 부채질했죠. 예. 그러면 진짜 여성, 진짜 남성, 그리고 약자를 위한 부처 신설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자만을 위한 여당 가족부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공약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토보유세는 유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없애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매번 달라지니까 국토보유세는 저희 윤석열 후보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종부세와 그리고 재산세를 통합하고요. 공시 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돌려서 더 이상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이 힘드시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약은 오히려 저희가 더 선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7자가 조금 아프죠. 그래서 더 나쁜 변화, 윤석열 그렇게 조금 한 9글자, 8글자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분들께 저희 메시지 팀의 기술을 전수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예. 저희가 잘 가르쳐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앞서서도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텔레비전 토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예. TV 토론을 둘러싼 여야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것 같고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삿바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도 그날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될지, 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3자 토론이 아닌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관심을 모으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27일이라는 설도 있고 지금 31일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여러 가지 설들만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이 설 연휴 전에 이 토론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꼭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저런 또 핑계를 대면서 설 연휴 전에 토론을 하지 않을까 봐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지난 KBS 토론 같은 경우도 뭐 공문을 못 받았다, 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YTN, MBC 잘 찾아가시는 분들이 공문 안 왔다고 해서 KBS 못 찾아가시는 건지 그런 참 의문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법정 토론 3회도 지금 7회로 이 횟수를 늘리는 그런 법안도 이미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도 법정 토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신 만큼 그 발언이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어찌되었건 설 연휴 전에 1대1 토론하기로 했던 약속만큼은 꼭 지키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토론 날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삿바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뭐 토론을 했을 때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라는 여론조사에선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 디테일을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파고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선들도 나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토론과 관련해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말싸움으로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통틀어서 이재명 후보와 말싸움에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싸움하고 토론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화려한 말재간으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국감 이후에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민주당 제가 한번 경선 과정도 보니까 정세균, 박용진,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더 명쾌하고 간단하게 치시니까 거기서 그 바지 관련 발언도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더 진솔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토론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직한 토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셨다고 하는데 그 행정은 정직했었는지, 그래서 대장동을 하셨는데 당군 이래 최대 업적 대장동을 혹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다시 모델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대장동 똑같이 설계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압박하거나 아니면 말로 우기는 토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간지러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는 진솔하고 차분한 그런 경선 때의 윤석열 후보를 다시 살려내달라라고 저희가 함께 기원하고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윤 후보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건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토론과 관련해서 그 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토론을 우리 당이 훨씬 더 적극적이야 이야기를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의 의원님이 하셨던 거는요. KBS에서 실무협의에 대한 날짜 공문을 민주당에만 보냈다고 선대기획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민주당에만 갔을까요? 그래서 찾아오지 않은 저희에게 탓을 하기보단 왜 민주당만 그 날짜를 통보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토론 얼마든지 하고 설 전, 설 후라도 다다익선입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김은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말 워낙 잘하시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대치가 높다 보면 그만큼 또 충족하지 못하면 또 부정적 평가로 또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거나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에서 수입되었다거나 부정식품 발언, 예를 들면 청약 통장 발언, 예. 주 120시간 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는 발언 등으로 정말 많은 망언과 논란이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저는 1대1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또 준비된 후보여야지 또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운영을 바로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뭐 말을 잘한다라고 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 지식과 정책에 대한 현안 이해도는 좀 필요하다.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50일 동안 정말 어떤 변수들이 어떤 순간에 떠오르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국민들을 위해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두 후보 모두 페어플레이를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